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들. 아니면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채널을 돌리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 변화에 내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겠죠? 오늘은 이런 예민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 특히 우리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진 50대 이후의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예민함이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이런 성향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민함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더 깊이 있게,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능력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민한 성향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민함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함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예민해.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예민함은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난 기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 되는데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이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표면적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눈물이 많이 나거나 음악을 들으며 깊이 감동받거나 때로는 화가 날 때도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셋째로, 미묘한 변화를 잘 알아차립니다. 가족의 표정 변화, 집안 분위기의 변화,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섬세하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넷째로, 과도한 자극에 쉽게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 시끄러운 곳, 사람이 많은 곳, 너무 밝은 조명 등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특징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현대 사회가 빠르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예민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통 문화를 보면 섬세함과 깊이를 중시했잖아요. 시 한 편을 음미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그런 문화 말이에요. 예민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적 감수성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까 스스로를 탓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런 성향 덕분에 삶의 작은 아름다움들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민함은 우리가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할 소중한 특성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민한 성향과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의 주인 되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 감정에 압도당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다고 해보죠. 예민한 분들은 이럴 때 내가 또 예민하게 구는구나 하면서 자책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이 상했구나. 이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건드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화가 났다는 것은 내 경계선이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지금 내 감정 온도가 몇 도 정도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약간 짜증이 나네. 한 6도 정도? 이렇게 감정의 온도를 매기시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감정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루가 끝나고 나서 오늘 어떤 감정들이 나를 찾아왔나? 하고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의 감정들을 정리해 보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패턴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화내면 안 되는데 왜 화가 날까? 슬퍼하면 안 되는데 왜 슬플까? 이렇게 감정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이에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마치 날씨와 같은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계선 긋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경계선 설정이에요. 우리 세대는 특히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오며 살았잖아요. 물론 이런 가치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가치들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 이상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선을 긋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성인이 된 자녀가 너무 자주 전화를 해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한다고 해보세요. 물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매번 그 무거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다면 이럴 때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얘야, 엄마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매일 이런 무거운 이야기만 들으면 엄마 마음도 너무 힘들어진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경계선을 긋는 것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이런 거절이 쉽지 않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내가 계속 참고 억지로 들어주다가 결국 스트레스로 쓰러지거나 관계가 나빠진다면 그게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일일까요? 오히려 솔직하게 내 한계를 이야기하고 건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경계선을 설정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둘째, 미안해하지만 단호해야 해요. 셋째,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어요.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의 안전지대 만들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에게는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특히 중요해요. 안전지대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시간, 그리고 활동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물리적인 공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안에 나만의 작은 공간이 있나요? 꼭 방 전체일 필요는 없어요. 침실 한 구석, 거실의 작은 의자, 베란다의 작은 테이블, 이런 곳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내가 온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시간의 안전지대예요. 하루 중에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15분 또는 저녁 잠들기 전 30분. 이런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가족들과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이 시간에 뭘 할까요? 꼭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쉬는 것도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안전지대는 마음의 안전지대예요. 이것은 내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장소나 기억들을 의미해요. 어린 시절 할머니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걸었던 해변가. 이런 따뜻한 기억들이 마음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어요. 또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예민한 분들에게는 특별한 치유가 되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이라도 좋고
아파트 화단이라도 좋으니 잠깐이라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예민한 분들 중에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뭔가를 할 때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꼼꼼하고 세심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완벽주의가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 사고예요.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80점도 충분히 좋은 점수예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빨래를 할 때 완벽하게 개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다시 개고 색깔별로 완벽하게 분류해서 정리했죠.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어머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걸 듣고 깨달았어요. 8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80%의 완성도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실수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실수했구나.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끝.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실수에 대해서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조심하면 되는 거야. 충분히 좋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아. 다섯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민함을 강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예민한 분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깊이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감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 예민한 분들은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색깔의 조화, 소리의 아름다움, 자연의 변화 같은 것들을 남들보다 더 깊이 느끼고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민한 분들은 디테일에 강해요. 다른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죠. 이런 세심함 덕분에 가정이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예민한 분들은 직감력이 뛰어나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감이 있으신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로, 예민한 분들은 창의력이 풍부해요.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미묘한 차이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민함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장점들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시간 활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5분이라도 여유를 가져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깊게 숨을 몇 번 쉬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점심시간에는 가능하다면 잠깐이라도 산책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 아니라도 좋고 근처 공원이라도 좋으니 바깥 공기를 쐬면서 몸을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걸으면서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저녁에는 하루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을 권해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한 줄이라도 좋으니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감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불편할 때는 5-4-3-2-1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만져지는 것 3가지, 냄새나는 것 2가지, 만나는 것 1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되어서 불안한 감정이 줄어들어요. 대인관계에서도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보세요. 당신이 이래서 문제야 대신에 내가 이럴 때 힘들어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덜 방어적이 되고 더 좋은 대화가 가능해져요.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말씀드릴게요. 매일 하나씩 나를 기쁘게 하는 작은 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맛있는 차 마시기, 예쁜 꽃 사다 놓기.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좋아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민함이 단점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민함은 이 세상을 더 깊이 있게,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예민함과 더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 적절한 경계선을 긋는 것,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것, 예민함을 강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시지는 마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것 하나만 골라서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씩 조금씩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해나가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민한 나, 완벽하지 않은 나, 때로는 힘들어하는 나. 이 모든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특별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수비였습니다.